이 판결문을 보고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난민인데 난민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 난민 인정을 해줘야 되지 왜 안 해줬느냐라는 걸 아쉬워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인도적 체류조차도 이게 좀 잘못된 것이. 좀 더 과학적인 이런 시스템 제도를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 네.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헤쳐서 그 이면에 있는 속사정을 시원하게 밝혀보는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양지열입니다. 오늘도 각계각층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번 주에도 신상진 의원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얼굴을 모셨어요. 난민들의 처우 개선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계신 분인데요. 한국 디아코니아 대표인 홍준인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원래는 이주민 생활을 한 10년 했고요. 한국에 와서 이주민 센터의 민관협력 기관에서 센터장을 한 5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난민 사태를 경험하면서 난민이라고 하는 주제가 한국 사회에 상당히 금기시된 언어였는데 이번에 제주 난민 사태를 통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와 관심을 갖고서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난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들을 신문에서 기고를 하셔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아까 대기실에서 몇 마디 이렇게 주고 받았었는데 오늘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감사합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얼마 전 법무부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이 올 6월 제주도에 도착했던 예멘 난민분들에 대한 심사했던 결과가 알려지면서 다시 난민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올 6월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 481명 중 361명이 최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이 예멘인 481명 가운데 458명에 대해 심사한 결과 361명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여론의 눈치를 보며 난민 지위 인정을 망설였다는 비판과 인도적 체류 허가로 결국 대한민국에 머물게 된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서울 도심에서는 광화문 광장을 사이에 두고 난민을 환영하는 사람들과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각 동시에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속사정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제주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올해 다문화와 관련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뭐니 해도 제주도에 오셨던 예멘 난민분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 법무부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과는 내놨는데 네. 난민 인정 받은 분은 한 명도 없네요, 신 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문제로 청와대 청원까지 한 사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심사 결과 난민 인정은 이제 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지금 건수가 전체 그 예멘 난민의 신청자 481명 중에서 75% 수준입니다. 한국이 이제 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난민 심사를 통해서 2만 361명 중에 7.6%인 1,540명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이 부분은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의원님, 이게 법무부에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난민법에 이 내전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난민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원래 뭐를 충족을 해야 우리나라 되는 거예요? 난민법이 2012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예. 거기 2조의 이 난민 정의를 보면 인종, 종교, 국적, 그리고 특정한 사회적 집단에 속한 여부, 예. 그리고 정치적 견해에 따른 이런 이제 그 박해를 받고 그 출신국에서 보호할 수 없는 보호받지 못하는 예, 예. 사람들을 이제 우리나라 난민법에 난민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전 때문에 그 출신국 사람들이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게 이제 법무부에 이제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증거를 이렇게 난민법에 의거해서 법무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5가지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건데, 홍 박사님 이게 어떻게 뭐 우리나라 난민법만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뭐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도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난민과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 포럼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대표단들도 오고, 그리고 이제 유엔 난민기구 한국 지부 관계자분이 이제 발제하는 걸 들어봤는데, 유엔 난민 협약에는 이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난민의 기준에 그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심각하게 또 느낀 건데요. 제가 이제 지난 제주 난민 사태 때 이후로 한 5번 왔다 갔다 하면서 예멘 난민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통보를 받았는데 난민 불인정 확정 괄호 열고 인도적 체류자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확정문에 보면은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서 인도적 체류자로 이렇게 결정했다. 그런데 이제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난민 인정을 하지 않지만 내전이 장기화돼서 귀국 시에 생명, 신체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적 체류자다. 그래서 제가 이 판결문을 보고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난민인데 난민 아니다. 이런 게 좀 저로서는 그렇게 읽히셨군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전쟁을 일어난 나라 하나인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전쟁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내전으로부터 비신하는 경우라고 해도 개인의 정치적 견해, 인종, 종교 등 이유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개인의 일반화된 폭력으로부터 피신할 때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예멘 독청 지역에서 있는 사람이 정치적 견해 또는 어떤 집단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게 전쟁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죠. 따라서 내전 피난민도 난민의 5가지 기준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기준으로는 내전은 그 여건이 인정 여건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 정부의 해석들이 이제 저마다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일부 국가들은 이제 난민도 내전도 난민 그 사유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그 보호가 일단은 보장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이제 그에 앞서서 어떤 신분이냐를 떠나서 일단 이분들이 그 보호가 제공됐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요. 근데 의원님, 이게 유엔 기준으로는 난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마침 지금 지난 10월에 유엔 난민기구 최고 대표가 우리나라에 왔었다면서요. 그럼 이번 결정에 대해서 혹시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글쎄요, 그 10월에 방문한 그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최고 대표라고 하네요. 그분이 한국 방문해서 이제 난민지를 인정을 하느냐, 또 인도적 체류로 하느냐 이런 거의 결정은 그 한국 정부의 결정이다. 그렇지만 이제 예멘으로 돌아가지 않고 적절한 지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기로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1951년에 난민 조약을
우리가 이제 가입을 했고. 네, 가입했고 우리가 92년에 그 국회 이제 비준 동의를 했죠. 예. 유엔 난민 조약에. 근데 그것이 이제 강제성이 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나라에서 법이 이제 우리나라 2012년도에 뒤늦게 만들어졌죠. 예. 이제 거기에 법에 기초해서 이제 하는 것으로 아마 유엔에서 그런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에 대한 이 예멘으로 그 전쟁 상황이 돌아가지 않고 네. 그 인도적 체류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다시 또 재심사를 받긴 하지만 그 재심사에서 또 1년 또 연장될 수 있고 그러다가 그 나라가 이제 전쟁이 뭐 종전이 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한국 정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결론을 지은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참 다행인데요. 일단 홍 박사님 그 예멘 난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접하셨던 거랑 또 독일에서 이게 보셨던 독일의 언론을 통해서 보셨던 거랑 많이 다르다면서요? 네, 제가 지난 6월 중순에 한국 언론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내한한 그 예멘 난민들의 상황을 보고서 상당히 의혹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주도에서 못 나오는 출도 금지 명령하고 또 제주에 이제 우리나라의 예멘 사람들을 이제 입국 금지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이제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독일 텔레비나 신문을 보면서 그들의 참상을 보면서 상당히 그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새 예멘에서 온 난민 불인정자들 이분들을 제가 사는 지역에 쉼터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한 1,300만 명의 예멘 사람들이 기근에 빠져서 밥을 굶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콜레라라든지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약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도시들이 폭격이 되고 병원이 폭격이 되고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유엔의 발표로는 지금 예멘 상황은 100년 지금까지 100년 기간 동안에 최악의 인도주의적인 참사 지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이 상황에서 어찌됐든 당장 우리가 돌려보내지 않으셔서 정말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의원님. 이걸 좀 이게 난민은 아니지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글쎄, 난민하고 인도적 지원, 인도적 체류 그 차이는 뭐 말 그대로 난민은 이제 그 우리 나라에 온 사람을 네. 난민으로 지위를 인정해서 난민으로서의 지위와 처우를 우리나라에서 해주는 거죠. 뭐 취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향유를 할 수가 있죠. 우리 내국인과 비슷하게. 네, 뭐 그런데 이제 인도적 체류라는 거는 이제 직업도 굉장히 이게 취업에 좀 제한도 있고 예. 또 1년에 한 번씩 또 재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거주하는 것도 또 신고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그 생명과 인권을 최소한으로 보호하는 그런 정도고 난민은 좀 더 그보다 확대된 개념이고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뭐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그럼 이렇게 인색한 나라냐 아마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온정적인 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인도주의 정서적 감정 이렇게 하면 당연히 참 이 어려운 사람들 뭐 얼마든지 보호해줘야 되겠다. 우리는 아마 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이라면. 하여튼 좀 정확하게 잘 좀 차제에 정리가 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신회장님 이게 네. 이제 의원님 말씀으로는 그래도 인지상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네. 말씀도 주셨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이게 난민이 아니라 인도적 체류가 났다는 거는 네. 이게 난민은 결국 아닌 거 아니냐. 네, 네. 그럼 강제 추방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네. 하시는 분도 있다면서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렇습니다. 사실 난민 심사 결과가 인도적 체류자라고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이들이 가짜 난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그 존엄성 차원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할 난민들이고 예. 인도 체류자들이고 또 국제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그 필요성에 입각해서 정부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 사회가 또 이제 그만큼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면서 이런 부분이야 기본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잠깐 이제 의원님께서 설명도 해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난민이 아니라 인도적 체류일 때는 먼저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체류 기간이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일단은 인도적 체류자에게는 지원이라는 자격을 주어지게 되고요. 그거는 뭐 기간은 1년이고요. 그래서 1년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직접 나와서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1년마다 재심사를 받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자국으로 이렇게 송환돼야 하기 뭐 자국으로 송환돼야 하기에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견뎌야 되는 거죠. 만약에 뭐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뭐 예멘의 상황, 정치적 상황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돌려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 놓이게 되는 거고요. 그럼 물론 뭐 국내에서 뭐 누구나 다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뭐 적발을 하게 되면 무조건 취소가 되는 그런 경우고요. 사실상 1년마다 갱신이 되고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도 없는 거고 단순 노무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워낙 뭐 불안정한 상태이다 보니까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을 주는 그런 사장의 입장도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둘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취직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네. 이제 제주도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제주도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재료 허가 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제주도 밖에 어디든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제주도 나가서 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우리 법무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이제 요새 그 예멘 친구들을 만나서 예. 확인해 본 결과는 이 친구들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취직을 하잖아요. 그럼 취직할 때 꼭 거기다가 출입국 사무실에 예. 어디에 취직했다 이거 알려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1년치를 갖다가 자기가 어떤 그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알려야 된대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무슨 뭐 보호 관찰제도 뭐 이런 비슷한 느낌도 받았고요. 그래서 1년치를 봐서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하게 그 인도적 체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컨트롤 받는 그런 그 인도적인 것 같지만은 비인도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제도 자체가 네. 한계가 좀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네네네. 근데 의원님 이 인도적 체류라는 게 원래 뭐 다른 나라들도 이런 식으로 그 체류만 머물 수만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약간 뭐랄까 변형된 형태로 허가를 해준 건가요? 난민을 못하니까. 뭐 미국 같은데 뭐 임시 뭐 보호 지위라든가 또 뭐 영국 같은데도 임시 보호, 인도적 보호, 예. 뭐 호주에도 무슨 송환 시 중대한 해가 우려되는 자를 위한 보호 비자 제도라든가 이렇게 아마 우리 같이 난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 차선책으로 뭐 그렇게 보호를 하는 이제 나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그것조차 그러니까 인도적 체류조차 허가를 못 받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불인정 통보 받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34명이 지금 단순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든요. 예. 이분들은 잠정적으로 강제 송환 대상자입니다. 아.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결정되지 않고 보류 상태에 있는 분들이 한 80몇 명 계시는데 이분들 심사가 어떻게 나올지 좀 가혹하지 않나. 그래서 정부가 이제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돼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국제인권법 이런 것들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면 최소한 이렇게 강제 송환에 해당하는 이것은 좀 막아야 된다. 그래서 말로만 어떤 그 인도적 체류가 아니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불인정은 좀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예멘 상황이 급박하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좀 철회를 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어떤 난민을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좀 끌어안는 보호하는 제도 개선이 좀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이제 참 여름에 굉장히 뜨거웠고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가 인도적 체류 결정을 해서 좀 잠잠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게 아닌 것이 이게 아쉬워하는 쪽에서는 난민 인정을 해줘야 되지 왜 안 해주느냐라는 걸 아쉬워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인도적 체류조차도 이게 좀 잘못된 것이다라고 네. 아직도 여전히 의견들이 많이 팽팽한 것 같은데 그게
뭐 좀 양쪽 다 아쉬워하는 게 결국 이제 심사가 정확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 한번 사례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2008년도에 정식으로 난민을 인정받은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분은 사실 인정받기까지는 6년 정도이라는 그런 기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분은 공고 비밀 정보국에서 일하다가 정권의 비리를 개냈다는 이유로 단합을 받고 모국으로 탈출한 그런 분인데 그 탈출 경우에 대해서 정권에 찍혀서 탈출하려는 난민인데 어떻게 공항에서 그렇게 쉽게 편안하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게 정부에 잘못된 일을 했는데 자유롭게 편안하게 비행기를 타고 떠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쪽에서는 그 상황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는 우리는 거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공항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는 뭐 우리의 상황에서는 우리의 입장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맞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일단은 결국은 이제 6년 만에 이렇게 한 난민을 인정을 받게 네. 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나라마다 상황이 다 맞아요.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게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 내 나라 내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국제사회가 정말 평화적인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인권센터에 그 심사 과정에 대한 굉장히 그 어려운 불만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한국의 그 난민 인정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신청자들 중에서 그 난민이 아닌 사람이 많아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제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좀 그 어떤 경험적으로도 낮고 또 현재 그 제도적으로도 또 국민 정서상으로도 이제 좀 낮은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예. 지금 신 회장님 말씀은 난민을 좀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쪽의 말씀인 것 같고 반대하는 쪽의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저는 뭐 이걸 일하나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찬성 반대 입장보다도 예. 이제 얼마나 진짜 정확한 심사를 해서 우리 국가적 위상에도 맞게 정말 또 유엔의 또 난민 협약에도 우리가 가입돼 있고 법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운영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또 뭐 아마 지난번에도 그 난민을 그 뿌러커머해서 뭐 몇십 명이 걸리고 적발되고 해서 맞습니다. 처벌받고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제 어떤 제도들 허점을 이용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 난민 문제는 우리 국민 정서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확하게 이것을 그 적용하고 잘 정비가 돼야지 아니면 정말 난민인데 정말 이거 비인도적 처사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것도 우리가 수사권이 있거나 뭐 전쟁 난 나라를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를 조사할 수도 없고 그럼 그 사람의 진술과 그 주변 정황을 보고서 하는 건데 상당히 이제 이런 거 자체가 우리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또 일각에서 그런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재외 공간을 통해서 그래서 뭐 예멘에 지금 우리 한국에 그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자세히. 근데 그럴 경우에 재외 공간을 이용해서 좀 더 근접하게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그런 데서 좀 더 1차 좀 이렇게 심사를 하거나 뭐 아니면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이 좀 이 국제적인 협력과 우리 외교까지 다 동원해서 좀 더 근본적인 뭐 수사까지는 아니어도 이 실태 파악을 위한 그런 게 좀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냥 대충 여태까지 했던 식으로는 좀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정책이라는 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난민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이것이 인도주의적이냐 이 사람들을 돌려보는 게 비인도적이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과연 여기까지 온 거는 사실이에요. 난민법도 만들어졌고 그러면 진짜 난민과 아닌 거를 진짜 정확하게 구별해서 국민들이 동의되게끔. 그 요번에 보면 이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 국민들의 의견이 그렇죠. 이게 좀 분분합니까? 분분하죠. 정말 뭐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될 정도로 그냥 광화문에서 그냥 서로 간에
찬성 반대 맞불 집회도 벌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정부가 차제에 이 난민 심사에 부족한 부분만 이게 심사 인력도 부족하다고 그러죠. 심사 인력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재외 공간에서의 1차 그것을 이제 점검하는 시스템이라든가 뭐 좀 더 정교하게 돼야 되겠다. 그리고 불법적인 어떤 이 난민을 제도를 이용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해서 이런 엄두도 뭐 내지는 꾸러커들이 뭐 하는 그걸 못하게 네, 그런 맞습니다. 것도 아울러서 네. 같이 돼서 정말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의원님이 해주신 그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에 이제 그것도 다 인력이나 제도가 뒷받침돼야 될 것 같은데 홍 박사님 지금 우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일들을 정말 정교하게 따질 만큼 난민 심사를 할 만한 그런 제도가 인원이 갖춰져 있나요? 현재 그 난민 심사 인프라가 상당히 그 부족합니다. 아주 부족합니다. 그 난민 심사가 2단계로 나누어졌다고 하는데요. 1차 심사에 28명이 지금 투입되고요. 또 이의 제기를 하면 2차 심사를 하게 되는데 거의 11명이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접수된 난민 신청자가 자그마치 9,942명, 즉 한 10,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심사 담당자로 나누면 한 사람이 한 355건, 그러니까 매일 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집트 분인가요? 그분이 이제 난민 불인정을 받고 이제 심사를 들어갔는데 3년 만에 이 난민으로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인터뷰라는 걸 봤는데 뭐냐면은 1년에 그 심사할 때 1년에 인터뷰를 1시간 반 했답니다. 1년에 예, 1년에. 1년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 한국이 이제 난민 인정률이 세계에서 최하위죠. 뭐 거의 뭐 2%밖에 안 되니까. 근데 왜 이럴까 했을 때는 이게 부서 아까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법무부가 관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외무공관 외무부가 거기에서 이제 그쪽 나라의 사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외무부와 같이 이제 공조를 하든지 아니면은 난민과 이주민청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이주민의 문제를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독일도 지금 이주민과 난민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주민 문제도 뭐 보건복지부다, 노동부다, 뭐 외교부다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여성가족부다 뭐 해서. 그래서 집단 부처 이기주의 이런 것들도 많이 파생되고 그래서 이거를 차후에 이제 한 2030년 되면은 이주민이 한 500만 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난민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6,5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도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평화 관계가 되면서 저쪽 경계가 이제 없어지면 난민이 안 오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분단됐기 때문에 상당히 작지만은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관할하는 부서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다른 외국과의 공조라든지 또 다른 그 국적국의 상황, 예멘의 상황, 예를 들어서 그런 언어적인 문제, 그 아랍어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 난민이 왔을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소통 문제,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컨트롤 타워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실 이제 이런 어떤 문제들, 난민 수용과 관련돼서 어떤 제도들을 좀 바꿔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저희도 한 2번 정도 특집으로 다뤘었고 또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은 뭐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논의를 발전을 시켜서 그럼 그 여름 이후 인도적 체류 결정이 날 때까지 그 과정들에서 뭔가 좀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은 없었을까를 한번 더 짚어봤으면 싶은데 이 가짜 난민이란 말이 참 많이 더 돌았어요. 이게 우리 국어상 가짜 난민이란 말이 성립할 수 있는지도 잘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이 말들이 참 많았죠, 홍 박사님. 가짜 난민이라고. 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고문도 신문에 썼는데 가짜 난민은 없다. 그런 주제를 이제 기고한 바 있습니다. 난민인 사람과 난민이 아닌 사람이 있을 뿐이지 가짜 난민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난민을 대할 때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그 자체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난민에 대한 해석, 그거에 따라서 가짜냐 진짜라 진위를 가리는 것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상당히 맞지 않다. 난민의 현실, 그걸 우리가 직시하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면서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들어가야 된다. 물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브로커 얘기 나왔지만은 이 제도를 갖다가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은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모든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 색을 입혀서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잠깐 얘기 하신 것처럼 이 가짜 난민이란 말 이게 나온 계기가 실제로 난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브로커들께서 이 난민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사람들이 적발이 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예, 그게 아마 올해 4월이죠. 예, 예. 중국인들을 그 종교 핍박을 받아서 뭐 350명 난민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서 난민 심사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준 변호사들 뭐 해서 적발이 된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진짜 보호받아야 될 유엔에서 국제협약으로 되는 그 난민의 보호를 오히려 굉장히 그 못하게 하는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이렇게 상황이 되죠. 그래서 사실 또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못 살던 나라면 난민이 오겠습니까? 저 멀리 예멘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제 그런 국제적 그런 위상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더 문제가 악화되고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 정부는 좀 더 과학적인 이런 시스템 제도를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좀 더 성숙된 자세에서 진짜 난민은 우리가 포용하는 자세도 가질 필요가 있고 근데 이 가짜 난민 분명히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는 정말 아주 엄격히 통제를 하는 그렇게 국가가 운영을 할 때는 국민들도 그만큼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라든가 이거 가지고 국론 분열 정도까지 상황이 이르는 이런 정부가 잘해야죠 사실은. 예, 그걸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좀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저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네. 입장 자체가 이런 거예요. 난민은 인정이 받아야 난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난민이냐 가짜 난민이냐 이런 게 그거 아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난민이 인정을 받아야 난민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난민 인정자가 되는 건데 사실 이번에 중국 그 관련 사건에서는 난민 신청이 불허되더라도 소송을 계속 이어가면 최소 1년 이상 체류를 할 수 있도록 그 현행 난민 제도를 악용한 그런 사건이었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재미있는 것은 뭐 허위로 난민 신청을 내기는 했는데 난민을 인정하면 중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라는 그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난민 만약에- 시청을 했다가 예, 중국에도 못 가고 우리나라에도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아니요. 인정되면 아, 우리나라에 인정되면. 인정되면 나는 이제 중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브로커들은 난민들이 인정받을 일은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켰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들도 우리나라의 난민 심사가 얼마나 가다로운지는 난민 인정 받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이제 네. 사실상 의원님의 말씀은 맞죠. 네. 지금 우리가 미비한 시스템이 없는 이게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채워서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분들이 난민이 인정이 되고 난 후에 적발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게 이렇게 되기 전에 인정을 받기 전에 이렇게 적발이 돼가지고 알게 돼서 이렇게 나중에는 앞으로도 우리 심사 과정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느 나라에서 그러니까 각자 어느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의원님이나 말씀하시는 그런 미비한 그런 시스템들은 미비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채워서 갖춰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언론에 생각합니다. 그 보도할 때 그렇죠. 그런 제목 선정하는 거, 가짜 네. 난민이라는 거, 그 언론이 그 선정적으로 보도를 해서 국민들의 어떤 시선을 끌려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의 태도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6월 중순부터 이제 예멘 난민 문제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국내 언론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국외 언론을 보니까 독일 언론을 보니까 사실 진실에 접근하니까 제가 입장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이런 시사 프로그램 난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토론처럼 이런 것들이 진정성을 갖고 진실을 갖다가 같이 논하는 이런 언론이 또 신문을 통해서도 그런 정론을 갖다가 이렇게 밝히는
그런 언론이 우리 시민사회를 좀 이끌어가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난민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우리 방송에서도 그런 오해들 풀어주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오해를 풀어주는 거 말고 야 이번에 진짜 난민 대신 인도적 체류가 됐지만 그렇게라도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식으로 이 난민 수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의 목소리 이런 목소리들도 좀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끝부분에 좀 소개할 수 좋겠는데 차스민 의원님 그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이 공익 변호사 단체하고 인권 단체들은 시민들이 모였고 난민 환영 선언을 통해서 한국 시민 사회는 난민 환영하며 연대하겠다. 뭐 다름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난민은 차별과 폭력을 위협으로 인해 비난을 온 사람들로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같은 그런 발언들이 나왔었죠. 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난민을 적극적으로 또 수용하는 걸 찬성하는 목소리도 꽤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 감성적 어떤 개인적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난민의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고 법적인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 난민 문제는 인도적인 부분을 바탕에 깔면서도 하여튼 정치적 또 국가적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 돼서 냉정하게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선진 외국들도 유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확인하는 시스템들을 철저히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겪는 게 사회 이슈화된 게 어떻게 크게 이슈화된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난민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이번 기회 이전엔 잘 몰랐어요. 그 보니까 벌써 몇 년 전서부터 몇백 명이 이렇게 인정이 돼 있더라고요. 신청은 뭐 몇만 명이 했지만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국민들의 정서. 저는 항상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국민의 정서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된다. 아마 법무부도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는데 정부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예멘이라는 나라 때문에 더 그랬던 면도 있고요. 중동이라는 나라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그 세계 언론에 뭐 무슨 트럭 테러니 뭐니 하이 중동 뭐저 빈라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 그 중동 그러니까 우리 거부 반응이 강해요 사실은요. 이제 그런 이제 그것도 있고 또 외국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단일 민족으로 그동안 많이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배타성이 있는 가운데 또 외국인들의 이 범죄가 난민만이 아니고 이제 하여튼 외국인 범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율은 이제 뭐 법무부 자료 보면 2016년보다 2017년도에 비율상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 전엔 올랐는데, 근데 문제는 2017년도 외국인 범죄가 3만 건이 넘어요. 16년에는 4만 건이 넘고 이제 줄은 건 사실인데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들어와서 퍼센티지가 문제 아니라 건수가 생길까봐 하는 국민적 그런 좀 반감이 있는 거죠. 낯선 것에 대한 반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결국 어떤 정책이도 국민이 또 많은 부분이 동의가 돼야 또 그 정책도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제에 하여튼 저는 강조하는 문제가 이 난민 심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가짜 난민 말씀이 있었는데 그럴 수 있는 우리 허점들이 있습니다. 이 법과 제도, 심사 과정이나 이런 게 그런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거를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제 그런 게 하루 빨리 안 하면 이런 문제는 이번에 또 어쨌든 인도적 체류가 몇 년 그 사람들이 이제 체류할지 몰라도 이게 또 소문이 다 날 거예요. 예멘 뭐 그 이웃 나라들 다 나면 전 세계적으로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불법 체류자도 뭐 산업 연수생으로 왔다가 눌러 앉아서 불법 체류자 돼서 뭐 이렇게 또 생활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만큼 가난한 나라에서 선망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면 전 세계적으로 야 한국 일단 제주도 들어가자. 그러면 인도적 체류에서 1년 연장해서 계속 있을 수 있다더라. 그럼 이제 그런 부정적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냉정하게 정부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 재미난 사실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엔 난민 기구에서는 민간 후원 규모에서 한국이 세계 3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조용히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한국인들이 지난해 기준 3천만 달러를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유엔 난민 기구에서. 그래서 현재 23만 명 이상 유엔 난민 기구에 개인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계에서는 3위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으로는 속으로는 좀 응원을 하고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용해서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이제 알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상으로도 어려운 그쵸. 분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또 맞아요. 걱정이 네. 들 것도 사실이고 네. 난민 문제라는 게 저희가 특집 방송으로 2번 토론을 하면서까지도 쉽사리 결론을 당연히 내리지 못했던 그런 복잡한 문제로 보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쨌든 뭐 이런저런 말씀 나눈 사이에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어요. 네. 우리 홍 박사님부터 이 앞으로 우리 과제에 관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정리를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구글을 통해서 그 세계의 그 난민을 그 환영하는 나라와 환영하지 않는 나라 그 세계의 지도를 놓고서 이렇게 색깔로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환영하지 않는 나라. 근데 예멘은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예멘이요? 예. 예멘 지금 어려움을 내전 겪고 중에 있잖아요. 있는 근데 나라가. 예멘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뭐냐면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나라. 1994년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소말리아에서 한 300만 명을 난민을 수용했어요. 재미있죠? 저는 참 그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멘 친구들이 그래요. 그 주변의 중동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이런 데는 난민을 안 받는데요. 근데 유독 예멘이라는 나라는 300만 명? 그 왜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서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제주 예멘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평화를 지향하는 동북아의 평화를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이 자비의 능선, 즉 약자를 이렇게 사랑하고 보듬어하는 그런 능선을 넘지 않으면 이 평화라는 건 주어지지 않는다. 독일이 140만 명의 난민을 지난 몇 년간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통합의 기수가 돼서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평화를 지향한다면 또 동북아의 평화의 교두보가 되려면 이런 난민 500명 온 그 정도를 가지고 난민 인정률 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해서 상당히 그 문제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오산에 제가 사는 지역에 예멘 난민 그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은 지금부터는 견디는 삶입니다. 견디는 삶. 정말 인도주의적인 어떤 인도적 체류 허가자라고 그러지만은 솔직히 회사에 취직할 때도 기타 비자기 때문에 어렵고요. 건강보험이 없어서 아플 때 어렵고요. 그리고 교육 또 여행의 자유가 없어서 자기 나라도 못 가고요. 자식들이나 그 아내나 이런 사람은 초청도 못 하고요. 굉장히 막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친구들의 친구가 돼서 지역마다 이렇게 난민이라든지 인도적 체류 허가자 이런 사람들을 좀 보듬어 안는 그런 따뜻한 어떤 그 사랑의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난민이기보다 이제 이주민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많이 겪어봤잖아요. 사실상으로는 뭐 난민은 뭐 이게는 뭐 한국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주민 왜 받아야 하냐? 그 이주민을 바꿔서 난민을 왜 받아야 하냐라는 그렇게를 바꿨었거든요. 근데 사실상으로는 우리도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주민에 대한 뭐 중도 입국 자녀든 누구든 다문화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난민이든 이주민이든 정말 제대로 그 난민들의 이주민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부분, 사회, 의료, 뭐 교육, 취업 관련된 그런 지원은 지금은 우리가 되게 크게 느끼겠지만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신 회장님은 난민 문제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또 말씀해 주시죠. 네, 두 분 말씀, 의원님 말씀 다 공감하고 동의하면서요. 정말 공존만이 희망이다. 그래서 사람의 그 존엄성이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주에도 네. 좋은 정책들, 좋은 정책에 관한 제안들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마무리도 공교롭게 또 이제 신 의원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예.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오늘도 이 난민 문제, 정말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국가가 그런 이번에 겪은 문제를 좀 검토해서 어디가 미비한지, 또 국민의 정서는 어떤지, 또 인도주의적인 그런 또 난민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좀 깊이 심도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하기를 좀 촉구하고요. 저희 국회에서도 이 난민 문제가 뜨겁게 한여름을 달고 있었는데 이 법과 제도적인 또 시스템 문제, 또 국민의 어떤 생각 이런 거를 잘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현재 있는 난민법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개정될 부분이 있다면 또 개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우리 그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철하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난민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가 딱 그 말이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 등으로 발생한 난민 수는 6,85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올 여름 우리가 겪었던 제주 난민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여름 우리 사회는 난민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넘어서 혐오가 가짜뉴스를 타고 퍼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공공의 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보호하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